안녕하세요. 잡초근성 이슈 라디오 잡초근성 인사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보고 있는, 기다리고 있는 그런 결과값이 하나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금리를 과연 낮출 것인가? 금리를 낮춰서 우리에게 다시 돈을 풀고 황금빛 미래를 열어줄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많이 지금 기다리고 계신데요. 그거를 가장 중점적으로 같이 고민해보는 그런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뉴스가 나왔습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하 시기를 저울질 중이다. 오, 드디어 이제 눈에 보이는 거예요. 야, 금리 낮춰. 오, 돈이 풀려. 오, 집값이 올라가. 야, 지금 빨리 가서 땡빛을 얻어서라도 빨리 집을 사야겠다. 한번 기다려보자.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자, 미국 연준에서 금리 인하를 시작을 했어요. 이번에 금리를 낮췄단 말이에요. 그런데 금리를 미국에서 낮췄음에도 지금 현 한국은행이 1.5% 금리가 더 낮아요. 높은 게 아니고 우리나라가 금리가 더 낮아요. 야, 그럼에도 국내 시장은 더 버티기가 지금 힘들어요. 금리를 높이면 높일수록 그 나라 안에서 돌아가는 돈이 줄어들기 때문에 힘들어지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미국보다도 금리가 낮은데 지금 버티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막 고민을 하는 거예요. 한국은행이 어떻게 할까? 고민이 엄청 많겠죠, 한국은행도. 자, 잠깐 구독, 좋아요 잊으신 거 아니겠죠? 금리는요, 한국이 미국보다 높은 게 통상적이에요.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면은 사채업자 A라는 사람이 있고요. 뭐 신한은행이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둘 중에 한 명한테 돈을 빌려주려고 합니다. 그러면 사채업자 A씨가 내가 돈을 빌리려면 메리트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메리트가 뭐겠어요? 네가 빌려준 돈에 이자를 훨씬 많이 쳐서 줄게. 그래야 우리가 시중 5대 은행을 놔두고 사채업자 A씨한테 돈을 빌려줄 거 아닙니까? 이자가 더 많아야. 그런데 우리도 똑같아요. 한국이 미국보다는 시장 규모도 작고요. 그 나라 신용 등급도 미국보단 낮아요. 그러면 누군가 외국에서 해당 국가에 투자를 할 때 어떤 나라에 투자를 하겠습니까? 이자를 더 많이 주는 나라에 투자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오히려 한국은행이 미국보다 금리가 낮은 거예요. 근데 어찌 됐건 그래. 우리가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 자, 그런데 미국이 금리를 낮추기 시작을 했어요. 오, 한국은행도 저기 미국이 금리를 낮추네. 우리도 낮출까? 라고 왜 벌써 고민을 할까요? 우리는 현 상황에서 기다리다가 미국이 우리보다 금리가 더 낮아졌을 때 우리도 낮추던가 비슷해졌을 때 조금 낮추던가 해도 되는데 왜 마치 기다렸단 듯이 벌써부터 고민을 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간단해요. 금리를 높이는 이유는 인플레이션을 일단 조절하는 목적이 가장 커요. 고물가 이런 거를 잡으려고 돈을 다시 회수해 가는 거예요. 금리를 올림으로 인해서 우리 코로나 때 돈이 엄청나게 풀렸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면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게 뭐냐? 시중에 돈이 흐르지 않다 보니까 경기 침체가 따라오게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 한번 상황을 보십시오. 상당히 경기 침체에 이미 들어섰다고 보는 사람들도 많아요. 심각하다고 보는 사람도 많고요. 그 사이에서 한국은행이 고민을 엄청나게 하고 있는 거예요. 한국은행 목표 물가 상승률은 2%래요. 그런데 지금 비슷한 수치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솔직히 제 얘기 들으시는 분들 이거 몸으로 와닿지 않을 거예요. 저도 와닿지 않아요. 물가가 지금 미쳐 돌아가요. 너무 비싸요. 나 한 달에 버는 돈은 똑같은데 물가가 막 올라가니까 와, 생활이 점점 힘들어지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이거는 어디까지나 하나의 지표로서만 한국은행은 움직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1000m 달리기를 하고 와서 100m를 뛰는데 기록을 0.2초 단축을 해보자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지금 완벽한 몸 상태가 아니잖아요. 만신창이인 상태인데도 2%대로 물가 상승률을 잡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게 한국은행인데, 자, 어찌됐건 지표로서 어떠한 수치로서 보는 거니까 오케이, 그렇다 쳐요. 그런데 옆을 딱 돌아보니까 내수가 안 좋아. 거기다가 지금 문제가 반도체마저 작살나고 있어요. 뭐 큰 예로 삼성전자 지금 박살나고 있죠. 주가도 박살나고 있고 어 반도체를 엔비디아에다가 공급을 못 하고 있죠. 그렇다고 해서 일반 D램 시장이 어떻냐? 상황이 좋지 않죠. 똥값이죠. 가장 우리나라를 어떻게 보면은 돌리고 있는 큰 하나의 주축이었던 삼성전자가 휘청휘청거리고 있는 거예요. 내수도 부진하고. 야, 이거 미치겠다. 이거 금리를 낮추든가 해가지고 뭘 해야 되는데, 이러고 있는데 연준이 금리 인하를 딱 해버린 거예요. 어? 뭐야? 쟤네가 금리를 낮췄어?
그리고 다시 옆을 쓱 돌아봤더니 뭐 온갖 대통령실부터 시작해가지고 국민들도 다 쳐다보면서 이봐 우리도 좀 낮추지 죽을 것 같은데 압박이 엄청나게 오고 있는 거예요. 한국은행에. 한국은행이 나도 진짜 금리 인하하고 싶은데 하면서 보니까 생각을 해보자. 금리 인하를 우리가 했다고 한번 쳐보자. 그러면은 당연히 시장의 유동성이 조금은 더 공급이 되겠지. 내수 경제가 활성화가 될 거야. 시장에 돈이 쭉 공급이 되면은 그 돈이 근데 어디로 갈까? 생각을 해보니까 애써 지금 누르고 있는 부동산, 가계부채에다가 그 돈이 막 흘러 들어갈 것 같은 거예요. 이미 대한민국은 천하제일 부동산 대회가 열린 지 오래거든요. 전 국민이 미쳐 있거든요, 여기에. 왜냐하면 이거 아니면 내가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목숨 걸고 부동산에 지금 다 달라붙어 있거든요. 유동성을 딱 공급함과 동시에 이 부동산을 뻥 터트려 버리는 더 이상 뭐 걷잡을 수 없이 폭파되는 하나의 도화선이 될 것 같은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단순히 제 생각이 아니고 국제결제은행에서 한국하고 중국을 콕콕 찍어가지고 가계부채 위험 국가로 찍어버릴 정도였어요. 그 정도로 우리나라 부동산은 지금 심각한 상황이란 말이에요. 자, 10월 11일, 11월 28일 두 번 남았습니다. 올해 한국은행 기준금리 결정회의. 이때 제 생각이에요. 제 생각에는 10월 달이 됐건 11월 달이 됐건 기준금리를 인하한다는 발표가 나올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기준금리 인하는 0.25%포인트 낮춘다 라고 할 것 같아요. 그러면 금리를 그냥 낮출까? 그냥 낮추지 않고 그거에 따른 조치를 선행을 할 것 같아요. 뭐 주택담보대출이나 신용대출, 스트레스 DSR이나 이런 것들을 엄청나게 강화를 하든 뭐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규제 자체를 되게 빡세게 바꾸든 뭔가 조치를 해놓고 금리 인하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이미 시중 은행들은 벌써부터 0.1% 정도라도 지금 금리를 먼저 낮추기 시작을 했어요. 어, 자, 이것만 봐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부동산을 시장 경제에 맡기기에는 지금 너무 먼 길을 와버렸어요. 시장 경제는 더 이상 정상적인 방향으로 흘러갈 수 없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부동산이 항상 오른다, 성공할 거다,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확고히 믿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요. 그분들이 얼마나 무서운 생각을 하시냐면은 예를 들어서 서울 시내 한복판에 뭐 운석이 떨어지든지 거대한 폭탄이 터졌어요. 그럼 어떨 것 같아요? 야, 큰일 났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부동산에 미친 사람들은 우와, 건물들이 그렇게 무너졌다고? 공급이 줄어들었네? 부동산 가자! 하는 게 그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현명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나라가 망조가 들고 주식이 바닥을 찍기 시작을 하고 부동산만 어떻게 오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 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고 아무런 안전장치 없이 금리 인하를 단행을 한다? 이거는 거의 뭐 다 같이 죽자는 얘기로 그렇게 저는 들리거든요. 우리가 깊이 생각해보고 현명히 생각해보고 금리 인하를 단행을 하고 만에 하나 부동산 가격이 걷잡을 수 없이 폭발을 하는 상황이 왔을 때는 그때 가자 하고 가기 전에 한 번은 깊이 생각해봐야 되는 그런 해안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한국은행은 그래서 저는 올해 안에 금리는 한 번쯤은 낮출 거라 생각을 하고 그거에 따른 안전장치 역시 가동을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첫 번째 이야기 마치고요. 올여름 40도. 정말 더웠어요. 더운 것도 더웠는데 추석 때 이렇게 더웠던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말도 안 되는 여름이었습니다. 그런데 올여름 이렇게 더울 거고 추석 때까지도 더울 거라 예측했던 김혜동 교수님이 올겨울은 굉장히 한파가 올 거다라고 지금 또 말씀을 주셔서 뉴스에 나왔어요. 이거는 해당 뉴스를 뭐 간단하게 요약을 해본 건데 올겨울에 강력한 한파가 예상이 된다. 10월달, 11월달 이렇게 늦게까지도 더위가 지속이 될 것 같다. 뭐 이런 뉴스인데요. 이제는 여름을 9월달까지로 봐야 된다는 기상학자들의 의견이 많아지고 있대요. 원래는 8월달까지 우리가 여름으로 봤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절기가 안 맞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상기후가 생기면서. 9월달까지 여름으로 봐야 된다. 여기에 플러스 11월 초순 아니면 중순까지도 낮 최고 기온이 거의 30도에 육박하게 될 것 같다.
이게 실제 30도가 아니고 우리가 체감하는 온도가 30도에 육박할 정도로 이상해질 것 같고, 이러다가 갑자기 자고 일어나면 온도가 20도 정도 빡 떨어지는 희한한, 가을이 아예 없어지는 그런 기후가 될 것 같다. 그리고 겨울에 영하 18도 같은 경우에는 뭐 사실 우리가 매번 겨울마다 태백이라든지 이런 곳은 늘 겪는 일이고 서울도 자주 겪는 온도잖아요. 근데 영하 18도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영하로 딱 떨어져 가지고 영상으로 안 올라오고 2주 3주 지속되는 이 한파가 정말 무서운 거거든요. 이게 이번 겨울에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는 거니까 또 나름 올겨울 한파에 다들 잘 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 이렇게 마쳐보고요. 구독, 좋아요, 저에게 정말 큰 힘을 주는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상생활 하시면서 열받고 답답하고 짜증나고 황당하고 부조리하고 진짜 이런 여러가지 일들 아래 보이는 메일 주소로 제보 주시면 제가 잘 취재하고 추후에 실시간 생방송 할 때 통화도 하면서 같이 얘기 나누면서 뭐 방법도 찾아보고 이런 시간 가져보고자 하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들어주신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이상 잡초근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